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50대 며느리입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쭉 주부로 지냈어요. 그러다 우울증이 왔는데요. 그런 저를 본 남편이 저도 몰래 카페를 차려서 선물로 주었어요. 남편은 지금 백화점 정육 코너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월급쟁이에요. 전보다 지금이 벌이는 더 나아졌지만 그래도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저를 위해 보증금부터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을 다 본인이 부담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예상과 바람대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신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저희 남편의 은혜를 아시겠죠? 저는 정말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전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왜냐고요? 제가 남편의 엄마, 저에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억울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게 최선의 복수였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어요.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사수가 되었는데요. 부사수가 저를 겪어보고는 무슨 판단이 섰는지 갑자기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웬 소개팅? 더위 먹었어? 아니, 선배님처럼 똑 부러지고 당찬 캐릭터를 좋아하는 지인이 있거든요. 그분도 정말 성실하고 건실하세요. 대학은 안 나왔긴 한데 그게 다 사정이 있어서. 선배님이 그 점만 괜찮으시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강대리도 이제 시집 가야지. 팀장님은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재밌어 하신다니까. 됐어요. 저도 엄청 높거든요. 돕기는. 지난번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던 놈은 영 아니던데. 그러다 순식간에 노처녀 되는 거야. 기회 있을 때 잡아. 솔직히 당시 제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 시집을 가서 조급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볍게 만나보자 싶어서 부사수의 제안에 응했어요.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정말 따로 있는 건지 저는 부사수에게 소개받은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해요. 저는 남편의 건실함이 좋았어요. 남편은 당시에는 마트에 있는 정육 코너에서 일을 했는데요. 남편은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남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은 부사수의 말대로 대학교 중퇴를 한 고졸이었어요.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대학교를 중퇴한 고졸이지만 거기서 주눅들거나 투정하기보다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다른 점으로 그것들을 보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고졸 직원들 중에 제일 빨리 연봉도 올랐고 나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고졸이라는 게 저에겐 약점이 아니랍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더 빨랐을 텐데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사실로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긴장되네요. 왜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를 나쁘게 혹은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긴장되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남들보다 한 발 늦게 출발했지만 비슷하게 도착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뭐가 됐든 남편의 추진력과 생활력은 인정했어요. 저는 적어도 저를 굶기지 않을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저를 굶기지 않았죠. 제가 결혼 직후에 아이가 생겨서 퇴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이후 경제적인 부분은 모두 남편이 책임졌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썼어요. 이번 달 생활비 보낸 거 봤어? 봤어요.
그런데 매달 이렇게까지 보내지 않아도 돼요. 매달 남아서 적금 들고 있긴 하지만 자기한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부담될 것 없어. 그런데 적금은 왜 들어? 그런 건 내가 할게.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애들 학원이나 좀 알아봐요. 요즘 초등학생 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한다던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학원을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애들은 부족함 없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아봐요. 그렇다면 일단 알아볼게요. 부족하면 말하고요. 더 보내줄 테니까. 남편은 제 생활비를 줄이기는커녕 더 줄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언행이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우는데 아낌없이 지원해준다는 뜻 같아서 무척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부로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물론 아들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영양학을 공부했어요. 정확하고 치밀한 식단으로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가족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게 하기 위해 매일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피톤치드를 뿌렸고요. 보기 좋은 화분도 가져다 놓으며 집안 청결뿐 아니라 집안의 공기, 분위기 자체를 편안하고 안정이 되게끔 꾸몄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이들이 이런 일을 도우려고 할 때 이건 저의 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이건 엄마가 할 일이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다 크면 엄마가 그때 하나씩 가르쳐 줄게. 나는 다 컸으니까 해도 되지? 아니에요. 당신은 오늘도 수고했는데 집에서까지 일을 시킬 수는 없죠. 소파에 앉아 있어요. 차 줄까요? 너무 그렇게 자기 일이라고 못 박지 않아도 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엄마가 할 일, 남편이 할 일, 아이들이 할 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애들 교육에도 좋지 않아. 아니요, 나는 이런 거 할 시간에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애들은 공부하거나 영어 단어를 더 외우는 편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해도 되잖아. 안 그래요? 아, 그리고 나 운전면허를 딸까 하는데 괜찮아요?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갑자기 왜? 언제는 대중교통이면 충분하다면서. 애들 나중에 크면 등하교 도와주려고요. 학원도 보내고 나도 운전하는 편이 혼자 마음껏 장도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서요. 자기도 이제 앞으로 바빠질 거잖아. 장은 내가 백화점 퇴근하면서 봐오면 되는데 백화점에서 사려고? 그건 너무 낭비죠. 그리고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늦어.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게요. 괜찮죠? 그렇게 저는 운전면허까지 따서 살림에 집안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처음엔 운전도 미숙했지만 하다 보면 늘지 않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저는 무리 없이 아이들 등하교와 학원 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여행을 갈 때는 남편을 배려해 꼭 제가 운전을 했죠. 저는 최고의 부인,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이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설거지를 한 뒤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헌신이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으니 저희 집안에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저희 시댁에 있었죠. 흔히 가족끼리 돈으로 엮이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와 교제하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댁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걸 저와 결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말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먼저 지금 이제서 이야기해서 미안해. 나도 도무지 용기가 안 났어. 하지만 자기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무슨 이야기인데? 나 우리 집에서 가장이야. 아, 그러니까 본가에서 내가 가장이야. 생활비뿐 아니라 집 관리비, 보험비, 동생들 용돈 이런 경제적인 지원은 내가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사는 그 집도 내 돈으로 산 거야.
대출 빚은 아직 갖고 있지만. 그럼 빚이 있는 거네?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요? 미안해. 이야기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자기한테 피해 끼치는 일 없을 거야. 아니, 꼭 피해라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해줬다면 좋았잖아요. 그래야 무슨 대비를 하든 생각을 해보든 하죠. 맞아, 그렇지. 하지만 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서웠어. 이런 사람과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내가 가장이 된 이후로 나는 늘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는데 다들 그런 남자 싫어하잖아. 그렇죠. 효자보다는 고아가 낫다는 말도 있으니까. 그래도 걱정할 것 없어. 엄마한테 주는 생활비도 줄일 거고 동생들 용돈은 내가 결혼하면 그달부터 주지 않을 거야. 각자 직장도 있으니 안 줘도 되지. 안 그래? 그리고 집도 구했고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큰돌 들어갈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남편이 가족을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건 연애를 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동생의 생일을 챙기는 오빠가 엄마가 장을 본다고 데리러 가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좋게 봤어요. 참 자상하구나. 내가 가족이 되면 나에게도 저렇게 다정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무척이나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때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했죠. 자기가 왜 가장이 되었는지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가장이 되어서 대학도 중퇴하고 이렇게 사는지 궁금하지? 아주 긴 이야기일 거야. 내가 20살 때 아빠가 폐암 진단을 받았고 말기였어. 1년도 채 못 사시고 돌아가셨지. 그래서 난 대학을 중퇴해야 했어. 돈을 벌어야 했어. 어머님은요? 그때 어머님 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대학을 중퇴하게 되면 어떡해 해요? 맞아. 그때 엄마가 젊었고 뭐든 할 수 있었겠지. 하지만 그때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집에 계속 누워 있었어. 그러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지. 뭘 했는데요? 공장부터 들어가서 2교대로 일하고 그러다 다른 공장으로 가기를 반복했어. 처음엔 대학을 중퇴한 게 마음에 걸려서 세상에 나 혼자 고통스러운 것처럼 지냈는데 나중엔 해탈한 건지 그냥 일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삼촌, 이모, 형들과도 어울리게 되고 다들 나를 많이 챙겨주셨어. 그러다 지금의 사장님을 만났지.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일하던 형의 지인이었는데 괜찮은 일꾼 없냐는 말에 형이 나를 소개시켜 준 거야. 그래서 자격도 없는 내가 지금의 일을 시작하게 된 거지. 벌이가 달랐어.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벌이어서 전문대학교지만 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그럴 수 있었던 거지. 연락은 안 하지만 아직도 그 형한테는 감사해. 지금 사장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럼 군대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땐 아무도 안 벌었을 거 아니에요. 다 소년가장이라고 했잖아. 생계유지 곤란으로 군 면제받았어.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머님은 일 한 번도 안 하고 자기만 일했어요? 때로는 하고 때로는 쉬고 그랬지. 내가 굳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엄마 내가 지금 사는 빌라 구하려고 애쓸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잖아. 공장 식당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훈훈하기도 했다가도 정말 효자보다는 고아가 낫다고 제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득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냉철하게 말하는 게 남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동생들 용돈은 안 주는 거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생활비는 엄마인데요. 아, 지금 10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드릴까 해. 남편은 기죽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남편의 그 표정이 마음이 약해졌죠. 그럼 거기에 관리비도 포함해요.
관리비 따로 들이지 말고 거기까지만 지원해요. 내가 너무 냉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살림 꾸리고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하잖아요. 허리띠 졸라 매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어쨌든 일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힘드시면 그때 말하라고 하세요. 그때 고민해봐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가정사 때문에 시댁에 지원하는 정도를 줄일 뿐 지원 자체를 막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마음도 변하지 않았죠.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도 결혼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남편의 성실함, 생활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시댁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일부 끊고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큰 의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신우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신우이가 남편보다 5살 어리니 저보다는 3살이 어린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우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를 아주 얕잡아 보더라고요. 중간중간 제 말을 끊고 이야기하질 않나 제 말에 비웃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그랬어요. 엄청 불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살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가 결혼한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것 같은데 지금 형편으로 집도 못 산다면서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저희 집에서 살아요. 단란하게 5식구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오빠는 남자라고 혼자 방 썼어요. 우리는 둘이 같이 썼지만. 아니면 언니가 지금 힘 좀 써서 우리 더 넓은 데로 이사 갈까요? 와, 그럼 좋겠다. 언니, 월급 얼마나 받아요? 회사가 어디랬지? 들어도 몰라. 딱 봐도 중소기업 같다만. 대출도 많이 안 나오죠? 제가 들어가면 여러모로 불편하죠. 집에서 편하게 지내야지. 그럴 순 없죠. 어머, 지금 시댁살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오빠를 생각하면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누가 평생 같이 살재요? 돈 모아서 나가라고요. 어떻게 초반부터 자기 남편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냐? 남편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불편하게 왜 그렇게 살아요? 아가씨도 저랑 살면 엄청 불편할걸요? 거기 화장실도 하나잖아요. 아, 우리 집이 작고 허름해서 싫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이사나 시켜주고 그런 말 하세요. 엄마, 우리 집이 허름해서 싫대. 그럼 언니 친정은 얼마나 잘 살길래 그래요? 들어보니까 만두 가게 한다면서요? 만두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아, 됐어요. 그냥 우리 오빠 피 말려 죽으라고 해요. 오빠, 결혼 아주 잘못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참아, 내가 다 알아듣게 설명할게. 남편의 중재로 상견례는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신우이의 무례함은 끝이 없었어요. 쌍둥이라고 무례함까지 똑같더군요. 저희가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서 시댁 식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했는데요. 거기서 또 신우이들이 저를 열받게 했어요. 뭐 전세라 그런지 허름하네. 도배나 마루도 새로 안 했죠? 못했죠? 전세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겠지 뭐. 맞아, 전세잖아. 그래도 평수는 크네요. 언니가 욕심을 좀 부렸나 봐. 우리 오빠 등골 빠지게. 그치? 쌍둥이 신우이는 그러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처녀 시절부터 모아온 양주들 중 하나를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뜯어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도 안 돼서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어요. 술도 못 마시는 애들이 빨리 집에 가자. 내가 태워줄게. 아니 오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가 결혼한 거랑 우리 용돈을 못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다 저 여자가 손 쓴 거지. 기분 나쁘니까 주지 말라고. 언니한테 저 여자가 뭐야. 너희들 내가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들어보니 엄마 생활비도 줄였다며? 진짜 악독하다. 악독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어. 저 여자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다 저 여자가 망친 거야. 오빠, 오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대로 우리랑 멀어지면 좋겠어? 이대로 우리를 버리려는 거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언제 너희들을 버린다고 했어.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봐, 지금도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오빠, 나 차 사준다며. 입사 1년 선물로 차 사준다고 한 것도 이제 무효인 거지. 다 저 여자 때문에. 그건 일단 일어나 집에 가자. 아휴, 우리 착한 오빠가 여자 잘못 만나서 엄마도 버리고 동생들도 버리고 참 좋겠어요. 언니는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언니, 그거 하나는 기억해요. 오빠는 절대 우리 못 버려요. 지금 버린 것 같죠? 우리가 울고불고 하면 다시 돌아와요. 그니까 우리 오빠 쥐고 살려고 하지 마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 너무 취했어요. 내일 일어나서 후회하지 말고 오빠 말대로 일어나서 집에 가요. 언제 그랬냐고요? 진짜 뻔뻔하다. 지금 우리 오빠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당신 때문이야. 못된 여자 같으니. 결국 남편은 힘을 써서 쌍둥이 시누이를 일으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빈자리를 치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시댁 식구들의 균형을 망친 사람이라는 불청객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돌아온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내가 당신 본가의 불청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자기는 내 남편이에요? 아니면 아가씨들의 오빠예요?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나 이런 말 들으면서 견디고 싶지 않아요. 왜 다들 나를 적으로 물지 못해 안달이냐고요. 아니야. 다들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야.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자기가 불편하면 마주치는 일도 없도록 할게. 나 때문에 자기가 전세밖에 못하는 것도 미안한데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다 우리 동생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정말 남편은 저와 결혼 전에 한 약속들을 지켜줬어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80만 원에서 오르지 않았고 쌍둥이 시누이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어요. 입사 1년이 되었을 땐 축하 선물로 차가 아닌 향수를 선물해줬죠. 하지만 그것도 지출이잖아요. 저희 부부는 남편이 돈 관리를 했는데 남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전셋집으로 옮기게 바빴고 저희 집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사가 말이 간단하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저는 물론 남편도 그렇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대출을 무리해서 받아도 좋으니 집을 구하자고 말했어요. 애들도 이제 커가고 있고 이렇게 자주 이사하는 거 애들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알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정도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건 나는 좀 부담스러워요. 요새 집값이 다 제 값도 아니고 솔직히 거품이잖아. 그 거품값을 주고 사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냥 2년마다 새로운 집으로 기분 전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이사하는 거 버겁잖아요. 그러면서 왜 억지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경제 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요. 어느 정도라도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생활비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겠어요? 내가 그 정도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쓸 것 줄여가며 자기한테 생활비 주는데 지금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허튼 데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야 이런 말을 안 하지. 아니면 나한테 주는 생활비를 줄여서 적금이라도 새로 들어요. 많이 줄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요. 뭘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마 애들 학원비? 지금 솔직히 애들 학원 무리해서 많이 다니고 있긴 하잖아요. 아니, 그건 절대 안 돼요. 애들 학원은 더 다니게 하면 더 다녔지. 절대 지금에서 줄일 수 없어. 지금도 내 주변 애들보다 적게 다니는데 뭘 또 줄여? 그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앞으로 이런 얘기 꺼내지 마요.
그렇게 결국 싸움이 되고 서로 감정만 상했어요. 저는 남편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포기하고 결국 20년을 전세 기간이 끝날 때마다 옮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대학에 붙어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군대에 가게 되었죠. 아이들이 저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되자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약도 지어 먹었는데 궁극적으로 희생하고 보살피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공허함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디를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그것도 침대에만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기도 그렇지만 씻지도 않았어요. 집안일은 모두 남편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석 달, 반년이 흘렀고 어느 날 남편이 제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커피 좋아하잖아.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우리한테 이런 거 양도받을 돈이 어딨어요. 그 정도는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도 못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친한 지인의 부인이 하던 가게인데 내가 잘 말해서 싸게 양도받았어. 정말 말도 못할 금액으로 싸게 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자기 한번 해보지 그래.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카페 사장이 되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일을 하기 시작하니 저에게 없던 활기가 생겼어요. 저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만들어준 남편에게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의 회복에 기뻐했어요. 역시 엄마가 웃어야 집안이 행복하다는 말이 맞네요. 엄마, 카페 사장님 된 거 축하해요. 친구들한테도 다 가보라고 해야겠네요. 저희 회복으로 저희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얻게 된 거예요. 언제 그런 걸 했어요? 안 될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됐어. 이제 우리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물론 반 이상을 대출을 끼고 구한 거지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가를 얻게 된 것에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저희 남편도 신이 나서 시댁에 알리고 주변에도 이사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잠잠하던 쌍둥이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쌍둥이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었죠. 오빠, 기왕 이렇게 된 거 엄마 모시고 살지 그래? 한 40평은 된다며. 그럼 제일 끝방을 엄마 주고 그러면 사생활 보호도 되잖아? 뭔 40평밖에 안 되는 데서 사생활 보호야. 남편은 그러면서 제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저는 모른 채 했어요. 그러자 쌍둥이 시누이는 타깃을 저로 돌렸죠. 언니,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 엄마 살면 얼마나 산다고 혼자 내버려둬요? 그리고 일찍부터 남편 여의고 3남매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혼자 살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어차피 애들 다 군대 갔고 대학 갔겠다. 빈 방도 있는데 그렇게 해요. 맞아요. 어차피 오빠가 장남이라 오빠가 모셔야 하는데 미리 일찍부터 같이 살면 좋죠. 어머님이 많이 불편할 텐데요. 제가 딸도 아니고 그냥 제가 남편이랑 자주 찾아뵐게요. 아가씨들은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또 반대를 했어요. 자기야, 생각을 해봐. 자기는 일하러 가고 나도 카페 나가봐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혼자 계시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도 퇴근하고 오면 우리랑 같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자기는?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한다면 그럴 수 있어? 이건 상대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다투고 이삿날이 되었어요. 저는 분주하게 짐을 옮기고 정리하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내려갔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왔죠. 이삿짐 센터더라고요. 저는 잘못된 게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장님. 내일 이사하는 주소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내일이요? 저희는 오늘 이사하는데요. 네?
거기 주소가 루비 아파트가 아닙니까? 백사동 1304호요. 성함이 이숙자 씨 아닙니까? 네? 여기 이사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숙자 씨요. 내일 거기로 이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숙자 씨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휴대폰을 건네자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했고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끊을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끊자마자 물었죠. 무슨 말이야? 내가 전화 받으니까 어머님이 이사 온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엄마가 너무 우리랑 살고 싶어 해. 일생의 소원이라는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아들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자기 말대로 나는 일하러 나가고 자기도 카페 나가고 하면 마주치는 일 그렇게 없을 거야. 뭐 저녁이나 같이 먹는 정도? 아니 자기는 그것도 힘들겠지. 그럼 더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 분명히 자기네 앞에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대답 못했잖아. 우리 엄마도 나랑 사는 게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어. 지금 당장 내가 물어볼까? 내가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굴어? 지금 내가 화가 안 나고 배기겠어요? 이렇게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데. 내가 거절할 일이더라도 상의는 했어야 했고 이미 내가 거절할 걸 알았다면 실행도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가 불편한 거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뭐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을 했다고. 솔직히 우리 엄마 정도면 엄청 편하게 시댁생활한 거 아니야? 물론 우리 동생들은 좀 힘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생활비 줄인 거 가지고 별말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참 싸우다가 남편이 결국 졌어요. 시어머니를 데려오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찜찜했죠. 저 몰래 저희 집에 시어머니를 데려오려고 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이렇게 쉽게 꼬리를 내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경악스럽게도 뻔뻔하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뒤로 시어머니의 짐을 여기저기 옮기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제가 인상을 쓰고 시어머니를 보자 허허 웃으며 이삿짐센터 직원이 왔어요. 아, 이분이 어제 전화 받았던 며느리입니까? 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참한 며느리 얻었네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요? 게다가 자기 짐 버려가며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한답니다.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관을 보니 종량제 봉투에 제 신발이 가득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신발 넣을 데가 없어서 보니까 낡았던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켤레 사지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거실에 있던 저희 가족 사진이 없고 제가 없는 시댁 식구들 가족 사진과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이 못 박혀 있었어요. 제가 저희 가족 사진 걸 때도 못을 안 박았는데 정말 웃음이 나더군요. 그리고 부엌을 보니 엉망이었어요. 제 그릇들이며 부엌 살림들이 밖으로 나와 있고 시어머니 것들이 정리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침대를 안방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 저희 부부의 짐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저희 짐은 어디 있어요? 화가 난 제가 짐 정리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다그치며 묻자 시어머니는 큰 아들 방을 가리켰어요. 왜 저기 뒀어요? 아니 들어오실 거면 남은 방에 들어가야지 왜 안방이에요? 그럼 내가 이 나이 먹고 제일 작은 방에 들어가야겠니? 어차피 너희 애들 군대 갔고 제대해도 이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방을 만들어서 뭐하니? 그것도 애들한테 부담 주는 거다. 다 큰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더군다나 나는 남들이랑 화장실 같이 못 써. 안방에만 화장실이 딸린 걸 어떡하니?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평소에 너 없었으면 200만 원 받았던 거
150만 원만 받고 살았어. 50만 원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도 알지? 게다가 거기서 관리비까지 내라고 했으니 내가 숨은 쉬고 살았겠니? 아니 잠깐만, 150만 원이요? 80만 원이 아니라요? 그래, 네가 80만 원만 주라고 했다며. 그게 가당키나 하니? 8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150만 원 주더라. 원래처럼 200만 원은 독한 너 때문에 못 준다고. 그럼 이제껏 150만 원 받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 왜? 또 내 아들한테 가서 혼내려고? 대체 너는 어디서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애가 그렇게 드세니? 이런 앤 줄 미리 알았으면 결혼 뜯어 말렸을 텐데. 아무튼 너 때문에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으니 지금부터는 네가 참고 살아라.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우리 식구들한테 돈 좀 쓰겠다는 걸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는지 악독해가지고. 너나 잘해라. 너는 내 아들 돈 축 내지 않냐? 카페도 차려주고. 그게 그거랑 같아요? 저는 부부잖아요. 나는 엄마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아들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한 이상 제 남편에게 가족인 저랑 아들들이에요. 어머님이 아니라. 싸가지 없긴. 네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내가 이제껏 봐줬더니 아주 사람을 물로 알고. 어머님이 언제 봐줬어요? 아가씨들이 저 뒤에서 욕할 때 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밥만 늘 찬밥 돌려서 주고 내가 준 선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제 카페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돈도 안 내고 테이블 엉망으로 만들고 바깥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을 안 했잖아요. 그게 어딜 봐서 봐준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지내세요.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란 시간을 시댁살이를 했는데 정말 지옥이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시어머니와 아무 때나 들이닥치는 쌍둥이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꼭 저희 집이 시댁 식구들의 아지트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여전히 불청객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 동안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집어넣었거든요. 주말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이나 먹자고 시댁 식구들이 제 차에 올랐죠. 저는 계획대로 식당이 아닌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어요. 여기가 어디니? 요양원이요. 뭐? 요양원? 이제 어머님이 지낼 곳이에요. 여기서 푹 쉬세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요양원이에요? 언니, 드디어 미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요양원에 가요? 사실 칠순이 한참 남은 시어머니지만 장기 요양 등급이 3등급이어서 요양원에 들어가긴 어려웠어요. 그걸 시댁 식구들도 모르지 않았죠. 저도 모르지 않았고요. 하지만 불가능이란 없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3등급이어도 식구들이 학대 방임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절차 다 밟아놨으니까 어머님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뭐예요? 식구들이 학대하고 방임을 해? 누가요? 누가 우리 엄마를 학대하고 방임을 했는데요? 누구긴요. 어머님 자식들이 그랬죠. 그것도 엄연한 학대와 방임이에요. 보는 제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제 어머님도 편하게 지내세요. 아니 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오빠도 알고 있는 일이야? 우리 모르게 둘이서 꾸민 짓이냐고. 이거 불효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가둘 수가 있어? 언니, 지금 정말 요양원으로 가려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죠? 오빠, 언니 좀 말려봐. 하지만 차는 곧 요양원에 도착했고 저와 시댁 식구들은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구세주가 등장했죠. 아우, 얘들아, 오랜만이다. 이모? 아, 여기 이모가 일하는 요양원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이모가 일하는데도 모르니? 내가 여기 요양원 사회복지사 팀장으로 있잖니. 아, 그럼 지금 이모랑 둘이서 이 작전을 꾸민 거예요?
작전이라 나도 봐왔는걸? 쌍둥이 너희 둘이 우리 언니를 심리적으로 학대하고 또 오빠라는 네가 방임했잖아.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한동안 너희 집에도 가지 않은 건데 너희들은 그런 내 마음도 읽어내질 못했구나? 이모, 우리가 언제 엄마를 학대하고 오빠가 언제 방임했다고 그래요? 저희처럼 애틋한 가족 사이가 어딨어요? 그래요. 우리처럼 누구보다 가족을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게다가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자주 찾아간다고요? 그런 딸들이 어딨어요? 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너희가 니네 엄마한테 하는 건 엄연한 학대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들, 그건 폭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저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 들어볼래? 그때 이모님이 제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를 켰어요. 거기서 앙칼진 쌍둥이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좀 말하기 전에 돈 좀 붙이면 안 돼? 왜 내가 닥달하는 사람처럼 굴어야 하냐고. 어차피 줄 거 때 되면 보내라니까. 아니 엄마가 은행을 혼자서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잖니. 언니는 언니한테 은행 데려가 달라고 말하면 되잖아. 엄마 바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해? 아니면 휴대폰 줘봐. 내가 인터넷 뱅킹 깔게. 그건 그렇게 하면 그냥 돈 빠지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냥 돈 빠지지. 때 되면 빠지게끔 내가 해놓을 테니까 휴대폰 달라니까. 그래 엄마. 그거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돈 우리한테 와. 얼마나 편해? 매번 우리가 이렇게 다그칠 일도 없고. 설마 엄마 우리가 엄마 돈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럼 진짜 웃긴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대학도 오빠 돈으로 갔고 시집도 오빠 돈으로 갔는데 엄마는 그냥 얼떨결에 낳기만 했지. 그래도 우리가 50만 원으로 퉁 차주잖아. 오빠는 모르지? 오빠는 모르게 해. 그러다 괜히 엄마도 돈 못 받는다. 아, 이제 다 됐다. 이제 오빠한테 받는 150만 원 중에 50만 원씩 매달 10일마다 우리한테 송금될 거예요. 아, 진짜 나이 들어 고집만 세져서는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릴까 보다. 뭘 그런 표정을 지어요. 진짜 우리가 돈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양심이 있으면 엄마라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오빠랑 언니 왔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이모님이 녹음기를 끄고 다른 것도 있는데 들려줄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쌍둥이 시누이는 남편의 눈치를 막 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너무 충격받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것 말고도 들어보니 참 우리 언니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더구나. 그래도 너희 생모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엄연한 폭언이야. 어디 누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너희 오빠가 너희들 돈줄이니? 장가도 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모가 우리 집 사정을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아요. 방임? 말도 안 돼요. 이모가 손 쓴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의사소견서에 인지능력 저하, 행동변화도 불안하게 나와서 못 들어갈 건 없어? 의사소견서요? 엄마, 언니랑 병원 다녀왔어? 며칠 전에 건강검진한다고. 와, 언니랑 이모 둘이 완전 짜고 우리를 물먹이는구나.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게, 저를 건들지 말았어야죠. 이모님, 짐은 대충 챙겨왔는데 이대로 들어가면 되나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했어요. 돌아오는 차에서 시누이는 분을 참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때 남편이 사실 확인을 했어요. 정말 너희들 엄마 돈을 가로챈 거야? 가로채다니 오빠마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돈이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시집 갈 때도 엄마 돈 한 푼 주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오빠가 대신 해줬잖아. 그거 너희 언니도 모르는 사실인데. 그건 오빠가 해준 거고 엄마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라도 받은 거지. 참나, 꼴랑 50만 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남편은 그 뒤로
쌍둥이 시누이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한참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괜찮을까 묻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어머님 요양원에 보낸 거? 난 분명 말했지만 같이 살 수 없어. 자기가 시댁도 팔았잖아. 그럼 어디에 모실 건데? 아가씨들은 안 모실 거고. 이게 맞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서. 그럼 이혼하자. 이혼하고 자기가 모시고 살아. 그리고 평생 자기 식구들한테 빨대 꽂혀서 살아. 그런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아니야. 자기야, 자기는 이제까지 충분히 애썼어. 소년 가정으로 충분히 자기 식구들 먹여 살렸다고. 지금 봐봐. 어쨌든 다들 각자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잖아. 자기 덕분에. 그거면 됐어. 이제 자기는 소년 가장이 아니야. 우리 집 가장이지.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에 대해 더 이상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마. 그렇다고 어떻게 엄마를 요양원에. 극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가 정 불편하다면 곧 퇴소조차 밟을게. 대신 그때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순 없어.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 집은 평화를 되찾았어요. 다시 저희 부부의 안방을 되찾았고 어머니의 물건은 모아서 창고에 넣어뒀죠. 가족 사진도 다시 찍어서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돈 관리를 저에게 맡겼어요. 이제는 새는 돈 없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저는 원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엔 제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는 단지 저와 제 가족을 지킨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나요? 그 가족이 누가 됐든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